unfold. (1987년 8월이었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정말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이게 그냥 단순한 비극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불안감,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이 만나서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32.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한 공장 식당의 천장, 그 좁은 공간 속에서 서로 막 뒤엉켜 쌓인 채로 발견된 시신의 수입니다. 32구. 정말 끔찍하죠. 근데 이 발견은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3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도 완벽하게 닫힌 공간에서 단 한 번의 비명소리도 없이 죽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대양 사건의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면요, 범죄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아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해요. 자, 그럼 그 엉킨 실타래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가 보시죠. 자, 이 정말 기이한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모든 걸 설계하고 또 조종했던 한 인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박순자.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였거든요. 1980년대 한국 사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경제는 막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그 이면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바로 이런 시대에 박순자라는 인물이 거의 구원자처럼 등장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완벽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어요. 사회에 이렇게나 많이 기여했다면서 나라에서 상도 받고 모두가 칭송하는 CEO이자 자선사업가. 딱 그런 이미지였죠. 하지만 이 성녀 같은 가면 뒤에는요, 그 시대의 불안을 자양분 삼아서 자라난 아주 어두운 실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극명한 대비,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한쪽에서는 존경받는 어머니, 다른 한쪽에서는 신도들의 삶을 그냥 송두리째 파괴해버리는 폭군.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대한 사기극의 설계자였던 거죠. 그녀가 사람들을 끌어모은 방법은 바로 종말론이었습니다. 곧 세상의 끝이 온다는 예언을 내세운 거죠. 아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길을 잃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는 선택받았고 너희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는 이건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헌신이라는 명분으로 가족과도 연을 끊게 만들면서 신도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켜버렸죠. 이렇게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니까 이걸 기반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왕국은 거대한 빚더미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신도들, 그리고 외부 투자자들한테서 끌어모은 돈이 무려 170억 원.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 당시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있었잖아요. 그녀의 사업은 바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기적으로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어요. 나중에 들어온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 이자 막아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거품은 영원할 수가 없겠죠? 1987년 8월, 마침내 이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이들을 마지막 파국으로 몰고 간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돈이 바닥나면서부터였습니다.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들이 공장문을 두드리면서 비극의 막이 오른 거죠. 돈 갚으라고 찾아온 채권자들에게 돌아온 건 정말 무자비한 집단 폭행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때문에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고 박순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사실상 감시를 받는 상태가 됐어요. 바로 이때부터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처하니까 박순자가 가장 충성스럽다고 믿는 신도들을 데리고 병원을 탈출합니다. 그리고는 용인에 있는 공장으로 숨어들었죠. 그리고 그들 중 32명은 결국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바로 그 좁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그곳은요, 결코 성스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벽하게 설계된 죽음의 덫에 가까웠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간은 약 4평 남짓.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낮은 높이. 이런 곳에 32명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도 8월 말 땡볕이 그대로 내리쬐는 함석 지붕 바로 아래에서요. 온도가 무려 70도까지 치솟았을 거라고 해요. 그곳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고 극심한 더위와 탈수, 산소 부족이 그들의 몸과 정신을 아주 빠르게 파괴해 나갔을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쪽지 한 장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정말 소름 끼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물하고 독약을 가지러 가셨다. 불과 몇 미터 아래에 다른 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오직 이런 글로만 소통하면서 그 절망적인 시간을 버텨냈던 겁니다. 마침내 경찰이 그 천장 안으로 진입했을 때 현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남겨진 증거들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경찰은 이걸 광신도들의 집단 자살이다 이렇게 서둘러서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시신들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경찰의 공식적인 발표와 과학적인 증거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공장장을 포함해서 여러 희생자들 목에서 발견된 사큰, 그러니까 목이 졸린 흔적이요. 이게 스스로 목을 맸을 때 나타나는 모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뒤에서 목을 졸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타살의 증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서도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일부 시신에서는 신경 안정제 성분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은 뒤에 시신을 옮긴 것 같은 정황도 포착됐어요.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시나리오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아주 체계적인 연쇄 살인. 사건은 이대로 그냥 묻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4년 뒤 도망쳤던 신도 몇 명이 자수를 하면서 이 미스터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정말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장에서의 그 끔찍한 일이 있기 전에도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최소 3명의 신도가 집단 구타를 당해서 숨졌고 그 시신을 비밀리에 안매장했다는 거예요. 이 폭로는 천장에서의 죽음이 어떤 종교적인 광신이 만들어낸 갑작스러운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그들 사이에서 일상이 되어버린 폭력, 그리고 그 절대적인 통제가 만들어낸 어쩌면 예정된 결말이었다는 거죠. 이건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었어요.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조직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 섬뜩한 질문들만 남게 됩니다. 과연 집단 자살이었을까요? 아니면 강요된 살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걸 설계하고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간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요? 당국은 사건을 종결시켰지만 과학적 증거와 뒤늦은 고백들은 공식 발표 너머에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천장 속에서 32명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전말은 어쩌면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